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5개국과 동시에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2015년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은 최소 20년 걸릴 거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9년 만에 한국은 해냈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였고 UAE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F-35를 팔던 미국의 독점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32년간 펜타곤에서 이란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드쇼입니다. 펜타곤에서 32년간 해외 방산 동향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날 아침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침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보람에 5개국 수출 협상 동시 진행 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란드, 페루,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5나라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5개 나라와 동시에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승인 불필요. 한국 단독 결정으로 수출 가능.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전투기 수출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F-35를 사우디에 팔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눈치도 봐야 하고 인권단체의 항의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 18개월은 걸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한국은 단독 결정으로 판다고요?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KF-21, ITAR 규제 적용 대상 아님. 미국산 핵심 부품 비율 3% 미만.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미국 기술이 1%라도 들어간 장비는 우리 허락 없이 제3국에 팔 수 없습니다. F-35는 물론이고 유럽의 라팔도, 영국의 타이푼도 미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투기에는 미국 부품이 3%도 안 들어갔다고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9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제가 직접 참여했던 그 회의. 한국의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날.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최소 20년은 늦춰졌어. 모두가 웃었죠. 그런데 9년 만에 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이었습니다. 브래드쇼,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 준비해. 한국 전투기건으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하얀 오벨리스크가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32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소련의 붕괴도 봤고 중국의 부상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동맹국이 우리 허락 없이 전투기를 파는 세상.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야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 창문 없는 방이었죠. 형광등 불빛만이 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CLASSIFIED라고 적힌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KF-X 사업, 그러니까 지금의 KF-21 전신에 대한 기술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였죠. 로키드 마틴에서 3명이 왔습니다. 국무부에서 2명, 상무부에서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방부 분석관 4명, 총 10명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로키드 마틴의 수석 부사장 로버트 헨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쇼, 오늘 결정 어떻게 될 것 같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핵심 4개 기술은 안 주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파방해 장비. 이건 우리 전투기의 눈과 귀입니다. 줄 수 없죠. 헨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주면 F-35 팔아먹을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는 씩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무부의 사라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냉철한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25개 기술 항목 중 21개는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 4개 기술은 불가합니다. 이건 우리 5세대 전투기의 핵심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F-35A를 40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도입도 협상 중이고요. 만약 핵심 기술을 이전하면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서 F-35 추가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헨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한다면 우리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한국 인건비가 우리의 3분의 1입니다. 가격 경쟁이 안 돼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무부의 케빈 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한국이 독자 개발에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헨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 개발. 케빈, 자네 한국 방산 업계 분석해봤나? AESA 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15년 걸려. 소프트웨어 통합은 20년 이상이고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케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력을 얕잡아 본 건 아닙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한국이 해낸 일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전투기는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20만 개의 부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 수천만 줄입니다. 미국도 F-35 개발하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3,920억 달러가 들어갔죠. 한국의 국방 예산 전체를 10년 동안 쏟아부어도 모자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해도 괜찮다고. 한국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4개 기술 이전 불가.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복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헨슨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브래드쇼, 오늘 수고했어.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이해할 겁니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F-35를 사든 10년을 기다리든. 헨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20년이지. 아니,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 AESA 레이더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면서 헨슨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내가 살게. 그날 밤 우리는 조지타운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헨슨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꿈에 영원히 꿈으로 남기를.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게 2015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이 5개국과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마셨던 와인 맛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씁쓸했죠. 지금 입안의 감도는 맛과 똑같았습니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2년간 이 비즈니스를 해왔으니까요. F-35의 진짜 가치는 성능이 아닙니다. 물론 성능도 뛰어납니다. 스텔스 기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전투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통제권입니다. 2015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직후 저는 F-35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브래드쇼, F-35를 사면 우리와 영원히 연결되는 거야. 담당자가 모니터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ALIS야. 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자율 군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지.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떴습니다. F-35의 모든 비행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와. 엔진 상태, 무장 현황,
비행 경로, 심지어 조종사의 생체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포트워스, 텍사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 본사. 전 세계 F-35의 데이터가 다 거기로 모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F-35를 산 나라는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비행했는지, 어떤 무장을 장착했는지, 심지어 조종사가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그뿐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우리가 통제해.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우리가 패치를 배포하지. 그거 안 받으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해. 담당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화면에 Remote Disable 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원격, 비활성화. 우리가 원하면 특정 기체의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물론 동맹국에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킬 스위치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F-35를 사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2020년 터키가 좋은 예입니다.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개발비도 냈고 부품도 만들었죠. 하지만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겠다고 하자마자 우리는 터키를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터키가 이미 발주한 F-35 100대 취소됐습니다. 터키 파일럿들이 미국에서 훈련받던 중이었는데 그들은 바로 귀국 조치됐죠. 터키가 만들던 F-35 부품, 다른 나라 업체로 대체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F-35를 사면 미국의 동맹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5년 저는 이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F-35를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영원히 우리 손안에 있는 거야.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F-35를 40대, 60대, 100대 사들이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도 들어오죠. 부품 교체비도요. 대당 연간 800만 달러. 100대면 1년에 8억 달러입니다. 10년이면 80억 달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모든 공중작전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고서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KF-21, 미국 부품 비율 3% 미만, ITAR 규제 적용 대상 아님. 한국이 우리 시스템 바깥에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킬 스위치가 없는 전투기.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전투기. 우리 허락 없이 어디든 팔 수 있는 전투기.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아니, 제 눈이 초점을 잃은 거였습니다. 9년 전 우리는 한국의 꿈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뭐였을까요? 한국을 우리 시스템 밖으로 밀어낸 거였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고 우리 없이 전투기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 허락 없이 전 세계에 팔려고 합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브래드쇼, 브리핑 자료 준비됐나? 차관보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분만 더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국, 킬스위치의 제국, 그 바깥에 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틈을 뚫고 나왔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저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워싱턴 D.C.는 찌는 듯한 폭염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땀이 흘렀죠. 저는 사무실에서 중동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하 직원 제이슨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분석관이었죠. 그의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영상 속 이미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자막에 KF-21 첫 비행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도 함께 떴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국장님, 이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알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이슨, 첫 비행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나? 북한도 전투기 굴려. 이란도 자기네가 만든 전투기 있다고 선전하지. 첫 비행은 누구나 해.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찜찜해 보였죠. 그래도 보고서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근데 크게 다룰 필요 없어. 한국이 전투기 날렸다. 그 정도면 돼. 제이슨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회색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엔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마 지상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겉모습만 전투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레이더, 센서, 미션 컴퓨터,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이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안 줬습니다. 한국이 껍데기를 만들어 날렸다고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뭘 넣을 건데요? 중국제 레이더, 러시아제 미사일.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새해 첫 주였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국장님, KF-21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시험 비행 500회 돌파.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 비행 후 6개월 만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00회, 6개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전투기의 시험 비행은 월 1015회 정도입니다. 안전 점검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문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6개월이면 6090회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500회? 오타 아니야?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무리하게 비행을 밀어붙이는 건가?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니면 제이슨, 사고 기록은 없습니다. 없다고? 네. 500회 비행 중 단 한 건의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00회 무사고.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F-35 개발 당시 우리는 첫 해에 100회도 채 못 날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 엔진 과열, 센서 오작동. 온갖 문제가 터졌죠. 시험 비행 조종사가 2번이나 사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개월에 500회를 무사고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기체 6대가 동시에 시험 비행 진행 중. 주당 평균 비행 횟수 20회 이상. 단 한 건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 보고 없음.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 다릅니다. 저는 제이슨을 바라봤습니다. 상세 분석 보고서 만들어. 이번엔 제대로.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2023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KF-21 관련 보고서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 예상을 뒤엎었죠. 3월 보고서, 시험 비행 800회 돌파, 여전히 무사고. 5월 보고서, 초음속 비행 성공, 마하 1.8 기록. 7월 보고서, 시험 비행 1200회 돌파.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군 출신 동료 빌 해리슨을 불렀습니다. 그는 F-22와 F-35 시험 비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죠. 빌, 시간 있나? 그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60대 초반의 퇴역 대령이었습니다.
아직도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KF-21 자료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빌이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실화야? 확인된 거야. 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1년 만에 1200회. 우리 F-35가 첫 해에 몇 회 날았는지 알아? 78회야. 78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 의견이 궁금한 거야. 빌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한국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안전을 무시하고 무작정 비행 횟수만 채우는 거지. 그러다 사고 나면 프로그램 전체가 끝장나. 근데 사고가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이야. 빌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전투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다. 설계가 탄탄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이라 그 많은 비행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이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비행 시간당 결함 발생률 0.003건. 우리 F-35 초기 수치가 0.0이었어. 거의 7배 차이야. 그가 자료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제대로 만든 전투기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워싱턴의 봄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뭔데? 이 정도 완성도를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어야 해. 둘째, 부품 품질 관리가 완벽해야 해. 셋째,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 시스템 통합 능력이야. 20만 개 부품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우리도 F-35에서 10년 넘게 헤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통합.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 안 가르쳐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스스로 해냈다. 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 조언 하나 할게. 뭔데? 이 전투기 과소평가하지 마. 숫자는 거짓말 안 해.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빌 말이 맞았습니다. 1200회 무사고, 결함률 0.003건. 이 숫자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는 어쩔 건데, 센서는 핵심 장비 없이 껍데기만 좋으면 뭐하나.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위안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저는 아침 브리핑 자료를 열었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KF-21용 AESA 레이더 양산 돌입.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4번, 5번. AESA 레이더,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이건 현대 전투기의 눈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절대 안 준 기술입니다. 2015년 회의에서 가장 먼저 거부한 항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정보국 한국 담당관에게 연결했죠. 제니퍼, 나 브래드쇼야. 한화 시스템 AESA 레이더건 확인해줘.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탐지 거리 400km 이상, 동시 추적 표적 수 1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0km, 100개 표적 동시 추적.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ANAPG-81이랑 비교하면 제니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공개된 스펙만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항목은 오히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힙니다. 중국도 10년 넘게 개발하다가
아직 F-35급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겨우 만들었고요. 그런데 한국이 8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고요? 저는 서랍에서 2015년 회의록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죠. 그때 로키드 마틴의 헨슨이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15년 걸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15년. 그런데 한국은 8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2010년대 초반부터 AESA 레이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기 전부터요. 그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6년 기술 이전 거부 직후 한국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에 집중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그리고 7년 동안 그들은 미친 듯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연구원 800명이 투입됐습니다. 주 이른 시간 근무가 일상이었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첫 프로토타입 완성. 2021년 비행 테스트 성공. 2023년 양산 돌입.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심. 아니, 그건 아닙니다. 두려움.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안 줬더니 그들이 직접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절반 시간 안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문득 2015년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건배하던 모습. 한국의 독자 개발 꿈에 영원히 꿈으로 남기를.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을 불렀습니다. 한화 시스템 레이더 상세 분석 보고서 만들어. 그리고 한국 방산 업체 전체 현황도 업데이트하고.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가 안 줬는데 어떻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더 이상 한국 전투기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F-21 관련 보고서가 이제는 제 책상에서 우선순위 한 번이 됐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받았고 중요한 소식은 당일에 보고받았죠. 그런데 8월의 어느 날 제이슨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KF-21 블록이 추력 편향 노즐 장착 결정. 손이 멈췄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 Thrust Vectoring Nozzle. 이건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일반 전투기의 엔진은 뒤로만 불을 뿜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면 날개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추력 편향 노즐이 있으면 엔진 자체가 방향을 바꿉니다. 불이 나가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공중전에서 이기는 건 누가 먼저 적의 꼬리를 잡느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이 있으면 일반 전투기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동이 가능합니다. 급선회, 급정지, 코브라 기동. 현재 이 기술을 가진 전투기는 몇 대 안 됩니다. 미국 F-22 랩터, 러시아 수-57, 중국 J-21부. 그게 전부입니다. F-35도 없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없고요. 일본의 F-2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에 장착한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확인된 거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입니다. 블로기부터 추력 편향 노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AESA 레이더보다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엔진 노즐이 움직이면서도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합니다. 소재 기술, 제어 기술, 내열 기술이 모두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미국도 F-22에만 겨우 넣었습니다. F-35에는 비용 문제로 포기했고요. 그런데 한국이,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공군 기술정보실에 연결했죠. 톰, 나 브래드쇼야. 한국 KF-21 추력 편향 노즐 건 분석해봤어?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래드쇼, 나도 방금 봤어. 솔직히 말할게. 이건 가능해. 뭐, 한국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들은 영리한 선택을 했어. 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엔진이 없잖아.
F414를 수입해서 쓰고 있어. 근데 이 엔진은 원래 추력 편향노즐 장착이 가능한 설계야. 미 해군 FA-18EF 슈퍼호넷에 실험적으로 장착한 적 있거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엔진은 우리 거 쓰면서 노즐만 따로 개발했다는 거야? 정확해. 노즐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거야. 고온 내열 합금, 액추에이터 제어 시스템. 그건 한국 기술이야. 그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발표한 거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했던 기술. 우리조차 일부 전투기에만 적용한 기술. 그걸 그들이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빌 해리슨이 들어왔습니다. 그 퇴역 대령. 마이클,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클,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뭘? KF-21은 4.5세대가 아니야. 이 정도면 5세대 문턱이야. 스텔스 성능만 조금 보완하면 F-35랑 붙을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말이야.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은 이걸 수출할 수 있어. 우리 허락 없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F-22는 수출 금지입니다. 의회가 법으로 막았죠. F-35는 수출할 수 있지만 우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18개월 걸리고 정치적 논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약이 없습니다. 5세대급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에 즉시 팔 수 있습니다. 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2015년에 뭘 한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여름 해가 지고 있었죠. 우리가 2015년에 뭘 한 건지 기술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건 경쟁자를 만든 거였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처음 소식은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유럽 담당관 사라 밀러에게 불려갔습니다. 2015년 그 회의에도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는 머리가 반백이 된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마이클, 앉아.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라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폴란드, 나토 동맹국 폴란드? 그래.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F-35를 32대 주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원래 2024년에 받기로 했는데 2026년으로 밀렸습니다. 이제는 2027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사이 러시아 위협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급하게 공군력을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F-35가 안 옵니다. 폴란드가 뭐라고 했어?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KF-21은 즉시 인도 가능하다고 들었대. 계약 후 24개월 내. 24개월? 응. 우리 F-35 대기 시간이 지금 몇 년인지 알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3년. 물량이 밀려서 5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대 24개월. 승부가 안 됩니다. 가격은 대당 8,500만 달러래.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F-35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평생 4억 달러 넘게 듭니다. 그런데 KF-21이 8,500만 달러? 절반 가격에 즉시 인도. 이건 사라. 폴란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거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됐어.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 들은 얘기야. 폴란드 국방부 내에서 KF-21 지지파가 늘고 있대.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한국 전투기를 사려고 합니다. 미국 전투기 대신. 이게 현실입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후 중동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UAE는 오랫동안 F-35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대로 막혀 있었죠. 미 의회도 중동 무기 균형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KF-21은 미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중동 담당관 마크를 만났습니다. UAE가 한국이랑 접촉했다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아직 협상 단계는 아니야. 하지만 관심 표명은 했대. 사우디도 마찬가지야. 그쪽은 더 적극적이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중동 시장.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시장. 그게 한국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동남아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페루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 이 두 나라는 원래 우리 F16이나 F-18 고객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전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10명이 모였습니다. 각 지역 담당관들이었죠. 상황 정리하자.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검토 중. UAE, 관심 표명. 사우디아라비아, 관심 표명. 말레이시아, 관심 표명. 페루, 관심 표명. 5나라.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야?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KF-21 개발에 참여했던 나라인데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를 추가했습니다. 6나라. 사라 밀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알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저는 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승인 문제를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폴란드는 인도 지연, UAE와 사우디는 의회 승인 문제, 말레이시아와 페루는 예산 문제, 인도네시아는 인권 문제로 미국 무기 도입이 까다로워. 그리고 KF-21은 그 모든 걸 피해갈 수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래드쇼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이건 동맹의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뭔데? 시장 원리입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제약이 없는 제품이 나왔어요. 구매자들이 관심 갖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상황입니다. 비싼 가격, 긴 대기 시간, 복잡한 승인 절차, 킬 스위치. 이 모든 게 우리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넓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5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꿈에 영원히 꿈으로 남기를. 우리는 한국의 꿈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경쟁자를.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 브래드쇼. 내일 아침 장관님께 브리핑 준비해. 한국 전투기 수출 현황.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9년. 2015년 그 회의에서 지금까지 9년. 우리는 한국을 10년 늦췄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9년 만에 우리 시장을 위협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막은 걸까요? 2024년 12월.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미일 방산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매년 열리는 정례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장은 도쿄 로폰기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타워가 보였죠.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방위성 관계자 5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나카 히로시, 방위성 장비정책과장. 60대 초반의 노신사였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제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FX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죠.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미국 기술도 일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의 중간 예상치 못한 화제가 나왔습니다. 타나카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한국의 KF-21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죠. 하지만 타나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위성에서 분석한 바로는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KF-21은 일본의 F-1을 여러 면에서 능가합니다. 특히 레이더 성능과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일본의 F-2점 미쓰비시가 만든 전투기입니다. 미국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개량한 모델이죠. 1995년에 첫 비행을 했고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KF-21이 F-1을 능가한다고요? 타나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F-1을 개발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완성했죠.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9년 만에 KF-21을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요.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타나카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40년대 9년. 저희로서는 충격적인 비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이죠. 자동차, 전자, 로봇.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투기 개발에서는 한국에 뒤졌습니다. 아니, 뒤진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타나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타나카 과장,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대 9년. 타나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려 했고,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려 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죠.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완벽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못 만드는 건 수입하고, 만들 수 있는 건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그들에게 전투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습니다. 급할 게 없었죠.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타나카 과장,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네. 일본이 한국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9년 안에? 타나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을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만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일본은 기다렸을 겁니다. 협상하고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겠죠. 10년이고 20년이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돌아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하지 뭐. 그 결단이 9년을 만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재즈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죠. 타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래드쇼 국장, 오늘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그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2015년에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줬다면 한국은 미국에 종속됐을 겁니다. 영원히.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역설적이죠. 타나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역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한국을 자유롭게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 기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통제가 안 먹힙니다.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경쟁자가 됐습니다. 2015년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꿈에 영원히 꿈으로 남기를. 9년 후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다시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받았던 보고서 KF21 5개국 수출 협상 동시 진행 중. 그게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장관님은 60대 초반의 퇴역 장군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브리핑이 끝난 후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브래드 쇼,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2년 경력의 관료로서 이런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관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장관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2015년,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안 주면 영원히 우리 손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봤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의 절반 시간 안에.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보였죠. 우리가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에는 우리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ITAR 규제가 적용 안 됩니다. 킬 스위치도 없습니다. 장관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 전 세계에 팔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도, UAE에도, 사우디에도. 저는 장관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을 막으려다가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경쟁자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장관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뭔데? 더 이상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동맹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관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래드 쇼, 자네 32년 동안 일했지? 네. 그동안 이런 상황 본 적 있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여러 격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없습니다. 왜 다른 것 같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은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 했고, 막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입니다. 우리가 키웠습니다. 우리 기술을 전수했고, 우리 무기를 팔았고, 우리 시스템에 편입시켰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우리를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막으려 했더니 오히려 더 강해져서요. 장관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 같군.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거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안 줬으니까요.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랬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장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펜타곤의 긴 복도. 수십 년간 걸어온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하얀 오벨리스크가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는 2015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리의 결정이 미국의 이익을 지킨다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술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종속됐을 겁니다. F-35처럼 우리 시스템 안에 있었겠죠. 모든 수출은 우리 승인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됐을 겁니다. 함께 전투기를 만들고 함께 시장을 나눴겠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쪽이 나았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만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년 후,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브래드 쇼 국장님,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KF-21 도입 협상을 공식화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알았어. 보고서 준비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허락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퇴직 전 저는 한 가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출장. KF-21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4월의 어느 날, 저는 경남 사천에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KF-21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죠. 그리고 그곳에 KF-21이 있었습니다. 회색빛 기체, 날렵한 라인, 스텔스 설계의 흔적.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9년 만에 만들어진 전투기. 이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것.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팔려나갈 비행기. 옆에서 한국인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체는 8호기입니다. 다음 달에 시험 비행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 비행 몇 회째입니까? 전체로 2300회를 넘겼습니다. 2300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투기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 안에 한국의 땀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줬던 기술을 독자 개발한 노력.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2015년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안내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이었어요. 많이 좌절했죠.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네요. 네, 맞았어요. 공장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멀리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험 비행 중인 KF-21이었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33년간 저는 미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우리를 이길 나라는 없다고.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만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막으려 하면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긴 게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역설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소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공장, 고속도로.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팝니다. 우리 허락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결단을 미룬 자, 기회를 잃는다. 하지만 결단을 막은 자, 경쟁자를 만든다. 우리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강대국이 영원히 강대국인 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겁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오만의 대가 미국이 한국 전투기를 막으려다 경쟁자를 만든 이야기. 누군가는 읽겠죠. 그리고 배우겠죠. 오만하지 말라고. 막으려 하지 말라고. 대신 함께 가라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이 저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 그 바다 건너 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허락이 필요 없는 나라. 스스로 하늘을 나는 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라, 한국. 그리고 잘 날아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32년 베테랑이 직접 목격한 KF-21의 충격적인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영원히 종속될 거라 믿었던 미국. 하지만 대한민국은 9년 만에 그 오만을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전투기, 우리의 하늘.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